안녕하십니까. 실학자의 현장을 찾아서 오늘은 반개유형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은 김승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치유와 개혁의 땅, 부안 우반동에서 만난 반개유형원, 새로운 조선을 꿈꾸다 라는 주제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표지에 보시면 이 반개가 반개수록을 썼던 부안 우반동을 묘사한 삽화입니다. 그래서 참 선경이죠. 이곳에서 반개가 무엇을 꿈꿨을까 한번 같이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 치유와 개혁의 땅 우반동의 반개선생, 두 번째는 반개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 세 번째는 반개학을 논하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치유와 개혁의 땅 우반동의 반개선생이라는 주제는 반개가 왜 우반동으로 내려갔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왜 반개수록이라는 대역작을 탄생했을까. 그래서 이 반개의 그런 학풍적인 연원, 그리고 그의 뿌리, 그리고 우반동에서의 삶,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반개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는 제가 반개선생 관련 유적을 전국에 한 22개 정도로 찾아다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시대의 반개학은 과연 무엇을 던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치유와 개혁의 땅 우반동의 반개선생입니다.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왜 반개선생인가 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우리가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숨 막히는 그런 삶 속에서의 코로나 시대입니다.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 반개와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런 주제를 잡았나?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반개유형원은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인 1622년 서울 정릉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건 52세의 나이인 1673년 부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묘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경기도 용인 정배산에 오셔서 있습니다. 이 인물은 한 18년, 20여 년의 그 오랜 기간 동안 반개수락이라는 국가개혁서의 대역작을 탄생시킨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가 반개유형원 누구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 실학의 아버지, 실학의 비죠. 그리고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런 국사책에 나오는 중농학파의 시조, 이 정도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은 본가는 문화유씨고, 하정공파, 청백리 유관의 후손,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아시는 분들은 당색으로는 북인계 남인이고, 평생 야인으로 학문에 전념한 학자, 이 정도는 유형원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 바로 치유와 개혁이라는 주제입니다. 왜냐? 이 치유와 개혁이 이 가장 핵심적인 이 유형원이 부르짖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반동으로 갔고, 그래서 탄생시킨 대역작이 반개수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우반동입니다. 우반동이 어디입니까? 우반동. 우반동이다.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이곳은 이제 부안에 있습니다. 부안은 서해가 있는 줄포만이 있는 전라북도 부안이죠. 거기에 변산반도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변산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변산자락에 있는 곳이 이 우반도입니다. 그래서 줄포만을 깊숙이 들어가는 곳에 가면, 그 옆에 가면 고려청자가 나온 그런 진설이
뭐 이런 유천리 이런 곳이 있는 곳인데 아무튼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우반동에 가면 이 반개라는 지금도 이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 자체가 반개라는 호 자체가 여기서 이제 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2살의 유영원이 반개 유영원이 이 우반동에 도착해서 시를 짓습니다. 외진 남쪽 땅에 와서 몸소 밭갈며 물가에 사노라. 창을 열면 어부의 피리소리, 베개 베고 누우면 노젓는 소리. 이별의 포구는 다 바다로 통하고 먼 산은 반쯤 구름 속에 들었다. 모래밭 갈매기 놀라 날지 않으니 내 장차 너희와 동무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시에서 보면 바닷가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사진에서 보면 이 줄포만이거든요. 이게 천마산 자락인데 만화동 이 끝자락에 옛날에는 이 물이 이 우반동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여기는 지금 위쪽에서는 이 변산 자락이 쭉 있는 반곡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반개는 이렇게 외진 남쪽 땅에 와서 밭 갈고 물가에 살면서 오후의 피리소리, 노젓는 소리, 이별의 포구, 먼 산 구름, 갈매기 그러면서 벗을 하겠다. 그래서 이 갈매기와 벗하는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 이 반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반개 연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반개 연보는 이제 문인들이 후인들이 이제 만든 내용인데 32세의 나이에 우반동으로 가는데 우반동은 변산 가운데 있다. 바닷가에 있으면서 숲과 골짜기의 경치가 뛰어났다. 소나무 대나무 사이에 초가집을 짓고 세상의 일은 사절하고 문을 닫고 책을 저술하는 것으로 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나무 살인문은 항상 열려 있고 닫혀 있고 사슴들이 낮에 다녔다. 제가 오늘 이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 반개와 또 연결시키는 것이 갈매기와 더불어 사슴입니다. 이 사슴과 반개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개가 사슴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47살에 사슴이 갑자기 이 반개 서당으로 이렇게 뛰어들어와요. 그래서 이 반개가 왜 뛰어들어왔냐면은 사냥꾼들의 쫓기는 이 어미 사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슴을 어떻게 해주냐면 결국은 이 실어 위에다 올려놔서 감춰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은혜를 이제 입은 사슴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연이나 이런 동물도 사랑했던 그 단계를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왜 또 사슴이냐? 이분이 이제 여기 20년간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32살에 오셔서 52세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반개 그 서당 뒤편에 이제 초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고 초장을 하고 이제 차후 5월 달에 여기를 다시 개장해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 용인으로 이제 모시게 되거든요. 용인으로 모시는데 아니 이 임시로 장례를 지냈던 곳을 파던 날 사슴무리 100여 마리가 와서 슬피 울면서 영구를 떠나는 날에도 또한 그랬다. 이것은 결국은 이 사슴들이 이 반개 선생의 그 죽음에 매우 애석해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사람도 인정이 있는데 하물며 이 사슴이 이 반개가 죽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갈매기와 사슴을 이야기할까요? 반개는 그만큼 자연을 사랑하고 그리고 뭔가를 꿈꾸면서 갔겠죠. 그 치유와 개혁은 무엇일까요? 끝없는 주제입니다. 자, 반개 유영원은 왜 우반동으로 왔는가라는 부분인데 이제 그 첫 번째가 반개가 당연히
이 부안 땅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구대조 할아버지 유관이었습니다. 그 유관이라는 분은 뭐 여러분 다 많이 들어봤겠지만 대단한 청백리죠. 그래서 이분은 조선의 개국공신이고 그리고 전라도 관찰사 대사원, 그리고 세종 때는 우의정을 역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려사를 교정한 인물입니다. 굉장히 청렴하고 검소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 그 지금 가까운 우리 여기 비우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저 동대문 밖에 비우당이라는 곳이 이제 본인이 살았는데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냐면 비가 엄청 오는데 그 비가 엄청 오는 날 우산을 딱 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우산을 딱 펴니까 부인이 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산도 없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냐, 우산이 없는 집은 어찌할 것인가 이러면서 백성을 걱정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하정유관이라는 분은 참 대단한 그런 그 청백리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외 증손의 한 분이 바로 지봉 이수광입니다. 그래서 이수광이 여기서 이제 지봉유서를 쓰셨어요. 그런 게 이제 비우당입니다. 뒤에 이제 그 내용도 제가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관의 이제 아들이 5이거든요. 이제 첫째 아들이 유맹문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이제 유계문인데 이 유계문의 후손이 바로 반계 선생이고 유맹문의 후손이 바로 농암 유수원입니다. 그 부분은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반동은 유관의 사폐지예요. 그러니까 사폐지라는 것은 어떤 대단한 공신이 그 땅을 하사받은 곳이죠. 그런 농장이 있었던 곳인데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전라도 관찰사로 있을 때 이 사폐지를 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 맹문에게 또 지시를 해서 영암의 모산촌에 그 영팔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직계가 바로 부자정승으로 유명한 약재 유상은, 유봉이, 그리고 그 후손이 바로 농암 유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집안은 어떻게 보면은 영암이고 또 이 셋째의 집안인 계문은 어떻게 보면 반계가 있는 이 부안하고 연계되면서 이 전라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사폐지가 있는 땅이 바로 우반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반계 유영원의 그 사폐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36년 할아버지, 반계 할아버지인 유성민이 그 부안에 있는 부안김씨 김홍원에게 땅을 팔았던 매매 문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서예요. 이 문서는 이렇게 이제 쭉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수 있는 게 바로 장손 학생 덕창이라고 나옵니다. 이 덕창이 15살의 반계 유영원입니다. 조금 해석을 다시 드리면 내가 긴히 돈 쓸 일이 있어서 부안에 있는 우반에 있는 땅을 김홍원에게 판다. 이 땅은 6대족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문서가 나의 할아버지 유관으로부터 받은 사폐지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중에서 유성민 즉 유영원의 할아버지가 1612년에 우반동을 왔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보면 내가 지난 임자년 1616년 가을에 이곳에 내려와 가지고 벌목하고 논밭을 만들었고 20년간 아무 탈 없이 이 땅을 경작했는데 내가 돈이 필요한 거야. 이 돈이 필요해서 결국은 그 반계라는 아까 그 계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개천이 있는데 그쪽 동쪽 편을 김홍원에게 파겠다.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명확하죠. 그래서 사폐지고 이게 나오는데 저는 그것보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매매 문서에 당시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우반동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실까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앞면은 개활지, 밀물이 들어오고, 그리고 기암괴석이 좌우로 줄지어 있고 공손하게 절을 하고 있대요. 기암괴석이 쫙. 예? 그리고 아지랭이가 있는 아름다운 곳, 그리고 사슴과 멧돼지도 있고 뭐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장천이 흐르고 이런 곳에 김홍원에게 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반개서당 위에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되게 높죠, 우반동이라는 곳이. 그래서 이 가운데 지금 물이 흐르는 거예요. 사실 물이 흐르는 반개가 있고, 저쪽 동쪽 편이 이 부안김씨들 땅이고 이쪽 편은 문화유씨들 땅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의 다 부안김씨들 땅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부안김씨들 중심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성민은 과연 누굴까요? 이제 그 할아버지 유성민인데 1569년생이에요. 83세에 이제 1651년에 이제 83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83세에 이제 돌아가기 전에 본인이 한 42살에 이 우반동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농장을 읽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농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미 유영원이 여기로 올 수 있는 어떤 배경, 낙향의 어떤 공간적 범위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폐지가 첫 번째고, 그러면 반개는 이 우반동에 아무도 없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개는 우반동에 친척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유성민의 동생이 유광민이에요. 유광민의 아들이 유감인데, 이 유감이라는 분이 당숙이 되겠죠. 이미 부안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조할아버지는 유충록이라고 해서 이 충청도 사계 김장생 집안하고 장가를 들어요. 그리고 증조가 이제 유인데, 이분이 이제 임난 때 활동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는 유성민이고, 그리고 할아버지 동생인 유광민이 연산으로 낙향을 해요.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제 유광민의 아들인 이 유감이 또 이제 오게 된 곳이 이쪽 자기 할아버지가 저 윗대에 그 청백리 그 유관하고 연결이 되는 이 부안 땅으로 또 내려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그 여산 송씨들 집안에 이제 장가를 들어요. 그래서 이 부안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감의 아들이 누구냐? 유문원, 유재원, 유경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면은 바로 반개 육촌 동생들인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유재원과 유문원이라는 사람. 왜? 이 사람들은 반개의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됩니다. 왜냐? 유문원은 독림서원의 반개와 함께 배양된 인물이고, 유재원은 바로 윤증에게, 바로 명제 윤증에게 반개 수록을 갖다가 줘서 반개 수록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게 바로 유재원입니다. 그래서 주목될 인물이 바로 이 유문원과 유재원인데, 이 사람들은 유감의 아들이고 이미 이 사람들은 부안에서 태어나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형원이 내려오자 이 유감은 자기 아들들을 유형원에게, 이 대단한 대학자인 유형원에게 공부를 가르치게 해서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개는 이미 부안 땅을 내려올 수 있는, 첫 번째는 사폐지고 두 번째는 이미 이 당숙이 있던 곳, 그리고 친척이 있던 곳, 이곳이 바로 부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족보는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를 수 있지만, 이 유감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구대 손이 이제 이 반개 유영원이 되고, 아버지 유흠, 그리고 할아버지 유성민, 그리고 유광민,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감, 유문원, 유재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안에 가면 이 유감이나 이제 유문원, 유재원이 살았던 그 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산면 사산이라는 곳인데, 지금 그 사진에서 보는 대로 이 사산 마을, 그리고 이 송정 마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문헌과 관련된 기록은 확실히 제가 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표가 좀 의미 있는 도표인데, 이 여주이 씨는 그 반계의 외갓집이 됩니다. 이 대단한 이 북인계, 남인계예요. 서울에 있는 집안이죠. 그리고 연한이 씨는 유성민의 처갓집이 되는데, 그 유영훈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외가가 되겠죠. 이 집안도 뭐 대단한 집안이죠. 그리고 이 문화유 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주이 씨, 연한이 씨, 문화유 씨는 이 서울 일대에 어떻게 보면 당대 최고의 엘리트 가문들입니다. 거기에서 유영훈은 태어났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여산 송시인 유감과 관련된 이 부안과도 이렇게 연운이 되면서 부안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계가 우반동으로 내려왔던 중요한 요인,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폐지였고, 두 번째는 친척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병자호란, 그리고 자신의 질병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반계가 2살 때 아버지는 처참한 죽음을 맛봅니다. 인조반정이 있고 나서 북인들은 굉장히 힘들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유목민의 옥사가 있게 되는데, 이때 아버지는 28살에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계는 평생 벼슬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반계가 진사시에도 합격을 합니다. 뭐 더 합격을 할 수 있죠. 대과까지 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반계는 뜻을 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기는 임진왜란 이 국토가 아주 난리가 나죠. 그리고 1636년에 우리에게 치욕적인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삼국국의 그 아픈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나와서 삼전도에서 치욕스러운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이 정신적인 충격은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아주 살이 떨리는 아주 대충격이었습니다. 이 충격 속에 찢겨진 사나, 백성들의 아픔, 이런 과정 속에 반계도 온몸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 1636년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636년 가을에는 토지 문서로 부안 땅을 지금 할아버지가 김홍원에게 팔잖아요. 이해 겨울은 처절한 삼전도의 굴욕인 병자호란이란 말이야. 이 과정 속에 반계는 아버지는 이미 죽고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양평, 그리고 지곡, 이쪽 원주 이쪽으로 막 피난을 다닙니다. 고모들까지 다 모시고 다닙니다. 이 장자로서의 이 반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다 돌아가십니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이 32살, 31살 되던 해에 가장 믿었던 할아버지는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반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됐습니다. 왜냐? 정권도 고립된, 북인계 남인이었기 때문에 정권도 고립된 그런 정치적인 어려움, 이런 속에서 반계는 이제 어디도 기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또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질고였습니다. 바로 반계가 할아버지 상을 3년상을 치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폐병을 앓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폐병이 갑자기 기침을 엄청 하는 거죠. 이게 폐가 막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 그래서 이 반계의 어떤 명분은 명청 교체기의 거대한 동아시아의 문명사적 위기, 그리고 어떤 자신만의 어떤 그 정치적인 외로움, 이런 고통, 새로운 땅, 정양이 필요하고 요양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정신적 치유와 육체적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반계가 택한 땅은 부안 우반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자들이 이제 우반동에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은 열흘 동안 문을 닫아 걸고 혼자 지내며 고요히 수양하는 것이다. 묵은 병이 차츰 나을 뿐 아니라 뜻과 생각을 오로지 고요한 까닭은 학문에만 있어서도 잠못 얻는 바가 크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굉장히 친했던 그 부안에서 내려와서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그 나주나시 나용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의보라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굉장히 친하면서 편지를 주고받거든요. 그 편지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초옥에 만그루 소나무가 둘렀는데 구름 속 샘물 샛별 아래 물을 긴노라. 밭 깔고 낚시질하고 노경에 마음 편한 줄 알겠고 참동계 시험하여 몸과 정신을 수련하노라. 대숲에 이슬이 맺혀 베개머리 시원하고 꽃은 봄바람에 피어나고 달은 뜰에 그득하네. 금노에 단약 9번 구워놓고 친구 불러 요령을 방문하노라. 동산의 소나무 동청수 둘러 사철 푸른데 남쪽으로 내려온 지 5년이 지났구나. 병을 안고 달팽이처럼 칩거하니 이렇습니다. 맨 밑에를 보면 메마른 폐가 다시 살아나니 이런 말입니다. 결국 폐가 메말라서 계속 기침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반개는 참동계가 뭐냐면 도교의 수련술이거든요. 단약이라든지 이 정향을 통해서 몸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데 그런 연금술이나 이 단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 어떤 도교 술사와 관련된 이런 걸로 처방을 받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구가 오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 반개가 부르짖도록 했던 것들이 느껴집니다.